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 이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 좁은 의미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 지문은 좀 시험에 많이 나오죠. 1번 지문은. 2번, 부동산과 동산 모두 등기로서 공시효과를 가진다니까 틀렸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틀린 지문. 3번,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 독립정착물로서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이 있습니다. 맞고, 준부동산은 물건의 변동을 뭘로? 등기, 등록의 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을 포함하죠. 임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령에 의해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우리가 취급이 된다. 준부동산이죠. 준하여 취급된다는 건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 종류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토지 용어 중에서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이 필지를 출제했어요. 2년 연속 필지를 출제를 했는데 올해는 뭐가 중요하다? 획지가 중요해요. 29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30회, 31회는 필지를 출제를 이것을 우리는 최근에 30회, 31회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29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원래 출제 가능성이 필지보다 획지가 더 높다는 거. 자, 그래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획지. 항상 획지는 지문상에 꼭 여기 뜨거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 지문이 계속 떠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가격 수준을 구별하기 위한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이 경제적 개념입니다. (1번) 정답이 되어 있고, 자, 후보지 이행지는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 동그라미. 내가 나오면 뭐다? 이행지. 작년 시험에도 내가 나왔거든요. 후보지, 이행지가 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용어거든요. 이행지는 항상 요 내라는 용어가 자, 그래서 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토지는 뭐죠? 후보지. 그래서 또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주택 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이죠. 이 동일 용도적 지역 내 공업지역이 주택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토지, 이건 이행지. 내는 요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오면 이행지라는 거. 자, 2번은 이행지 개념. 3번 맹지는 사방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 틀린 지문이죠. 올해 또 출제가 또 예상되는 용어 맹지. 맹지가 28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그럼 원래 또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거. 사방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가 아니라 도로에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은 토지.
다른 토지에 뭐 둘러싸였다. 그래서 맹지는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은 이렇게 A 토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이렇게 둘러싸였어요. 이 둘러싸여서 어떻게 돼요? 도로와 직접 접하지 않은 이 토지, 요 토지를 뭐라고 하죠? 맹지 개념 시험에 원래 중요합니다. 자, 필지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으로서 토지의 면적 단위가 아니라 무슨 단위? 등록 단위.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없고 등록 단위면서 부동산 등기의 한 단위. 등록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상의 단위 개념입니다. 4번 틀렸고 5번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걸 뭐라고 하죠? 포락지. 최근에 시험에 포락지하고 빈지 자주 출제하고 있거든요. 포락지, 빈지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 빈지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에 있는 토지로서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이용 실익은 있는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빈지.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묻는 내용이죠. 옳은 겁니다. 자,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된다. 기억은 맞는 지문이죠. 예? 부증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에 있어서의 부족 문제를 가져오죠. 토지 부족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수요자,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져요. 수요자 간의 이 경쟁으로 인해서 우린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집약적 토지용, 요거 작년에도 출제되면 최근에 계속 부증성 하면 요거 꼭 나오죠.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집약화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집약적 이용, 집약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부증성, 최근에 계속 출제되는 용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뭐죠? 영속성. 예, 토지 자체는 시간이 경과해도 토지는 우리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소모적 재화이다. 예,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시키며 감정 평가 시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건 부동성. 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우리는 국지화 시키기 때문에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을 우리는 분석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나죠. 그리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 그리고 임장 활동,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을 필연화시켜요. 자, 임장 활동은 작년에도 출제를 했어요.
동성입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면서 토지 시장에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는 것은 개별성의 특성. 예? 그래서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다. 예? 그래서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의 가능성이 낮아요. 대체의 가능성이 낮고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개별성으로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제약한다. 기역, 미음이 이제 관련해서 정답인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에 있어서 부증성은 면적이 뭐다? 유한하다. 이 부증성 자체는 면적이 유한하다.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에 있어서의 희소성은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도 증대된다는 것. 그래서 정답은 우선 2번 지문 정답. 자, 올해 토지 특성 이런 박스 형태로 올해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 두시면서 작년에 출제했던 유량과 저량의 개념. 자, 유량은 플로우 개념.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뭐다? 흘러간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개념으로서 기간. 기간이 명시되어야, 이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뭐다? 유량. 저량 개념은 일정 시점. 예. 시점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는 우리는 저량 개념. 문제는 이게 사례가 나오잖아요. 사례. 자, 임대 수입 또는 지대, 임대 수입, 지대 수입은 뭐냐 하면 유량 개념. 통화량은 작년에 출제했죠.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총 돈이 얼마냐? 통화량의 개념. 그리고 소득이라든지 임금은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유량 개념이에요. 자, 주택 재고량은 뭐냐? 저량.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가 얼마냐? 주택 재고량은 저량 개념. 자, 주택 생산량. 자, 연간 주택 생산량 얼마냐? 주택 생산량 분기별 주택 거래량 또는 월별 주택 거래량 얼마냐? 주택 거래량 생산량은 유량 개념. 현재 시점 토지 가격, 현재 시점 토지 가격 얼마냐? 현재 시점 주택 가격 얼마냐? 이것은 저량 개념. 현재 시점 우리나라 인구 얼마냐? 현재 시점 국가의 재산, 국부가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채 얼마냐? 이런 건 다 저량 개념. 자, 주택 거래량 유량이고 단기, 부동산 투자회사의 단기 1년이죠.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자, 가계의 현재 시점 가계의 부채, 자산, 자본 이것은 다 무슨 개념? 저량 개념.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리한 개념은 3번. 작년에 출제를 간만에 했습니다. 한번 기본적으로는 이건 알아야 되니까. 자, 5번 문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연결된 거. 이런 문제 풀 때는 아파트죠. 아파트 동그라미 칠까요? 아파트. 그러면 이때 문제는 오른쪽부터 봅니다. 수요량의 변화부터 봅니다. 수요량의 변화. 해당 상품의 가격.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 나온 거 찾아보세요. 3번 아니면 5번 정답인데, 그 왼쪽 봤더니 가구 수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건축비가 하락하면 요거는 공급이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 찾는 요령. 올해도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상당히 중요하다. 올해 시험. 그리고 6번에 1번 지문 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6번에 1번 지문은요,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물어요. 1번 정답인데, 왜? 공급 곡선의 기울기.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완만하면은 뭐죠? 탄력적. 자, 여기서 우리는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뭐다?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가격 변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오르고, 탄력적은 뭐죠? 가격 변에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 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만할수록 부동산 가격, 완만할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크게, 더 작게 상승해요. 1번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작게 상승. 그래서 1번 정답.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번 지문. 올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출제.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2번은 뭐죠? 공급의 법칙. 자, 2번 지문은 우리 공급의 법칙에 대한 설명.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양의 관계를 나타내죠.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 자, 공급량은 일정 기간이죠. 유리한 개념. 일정 기간에 생산자들이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자, 기간 밑줄. 판매할 때 하고자 하는, 여기도 밑줄. 그리고 최대 동그라미. 이게 키포인트. 공급량의 개념. 자,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다. 자, 여러분 4번 지문에 물리적인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는 것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뭐가 됐다? 고정되어 있어서 수직선이다. 수직선.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을 말한다. 수직선. 이때 뭐가?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수직선일 때는 얼마? 제로.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제로. 자, 그래서 한 국가 전체 토지 공급량이 불변. 이렇게 공급량이 불변이면 또 어떻게 돼요? 수직선이니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얼마? 제로. 제로. 5번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 자, 7번 문제. 자, 아파트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0.8.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량 얼마? 0.8.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 예, 교차, 다 세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상품이 2개 나온다. 상품이 2개 나오면 교차 탄력성 얼마죠? 0.2다. 0.2인 경우 예, 아파트 가격이 얼마? 5% 인상됐다. 아파트 가격이 5% 인상됐을 때 밑줄은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밑줄, 이게 포인트죠.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 첫 번째에서 뭐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해요. 첫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을 몇 프로? 4%. 4% 뭐 한다? 감소를 해. 근데 교차 탄력성 0.2는 0보다 크니까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뭐? 대체제가 되죠. 대체제. 자, 그때 어떻게 돼요? 다세대 주택 가격을 얼마나 변화시켜야 되느냐. 자, 문제는 결론이 뭐죠? 결론은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종전,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얼마? 4%. 여기 줄었으니까 여기 늘려줘야죠. 줄었으니까 늘려주면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플러스가 나오려면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야 플러스. 다세대 주택 가격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다세대 주택 가격은 0.2분의 얼마? 4%. 2분의 40%니까 얼마? 20%가 상승한다. 20%가 상승한다. 아까 논란 많이 하시대. 20% 상승. 칠 번은 아직 출제 안 했거든요. 이런 유형은. 그래서 7번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아직 이런 유형은 탄력성 계산 문제에서 한 번도 출제 안 했어요. 자, 8번. 균형 가격 결정. 최근에 계속 계산 문제 나오고 있죠. 올해도 계산 문제 좀 주의해 두시면서 다음 관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떤 도시의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 함수는 얼마? 요 얘기죠. 수요 함수는 Q D=1000 마이너스 EP. 공급 함수는 얼마? 공급 함수는 P1=200 이 주어졌어요. 근데 공급 함수가 뭘로 바뀐다? P2X 프라임 P2가 얼마? 300. 400이요? 400으로 변화할 경우에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균형 거래량은 감소를 하겠지. 균형 거래량 감소하는데 자, 얼마? 이제 균형은 요 P를 요 안에 다 넣어야겠죠. 자, 200 들어가면 1000에서 400을 빼니까 600. 400이죠? 들어가면 800이죠? 200.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얼마에서? 600에서 200으로 400만큼 감소해. 400만큼 감소하고 공급 곡선은 뭐가 돼?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수평선은 뭐죠?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 수평선은 완전 탄력적. 4번 정답.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일반적으로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 개념이 나와 있죠. 예? 자,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변화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맞는 질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 자,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 틀렸죠? 또 규칙적이 아니라 불규칙적. 또 안정적이 아니라 불안정적. 3번 정답이죠. 자, 여러분 특히 진폭을 또 시험 문제 26회, 29회, 31회 시험에 출제인데, 진폭을 보시면은 정점과 저점 사이의 길이를 우리는 진폭인데, 부동산 경기는 호경기에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에는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게 나타나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 크다. 이게 중요 포인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주기는 어디가 커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 변동보다 주기가 어떻게 약 평균 2배 정도 길죠. 자, 하향시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공실률 증가에 의한 임대료 감소 등의 이유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자, 회복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향을 멈추죠. 회복은 요거잖아요. 요거 하향을 멈추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상승을 시작하는 국면을 말합니다. 3번 정답. 작년에 이 경기 변동이 26회 출제했고요, 29회 출제했고 31회예요. 보통 2, 3년마다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올해는 경기 변동보다는 오히려 거미집 이론이 출제되지 않을까. 올해 시험은 거미집 이론은 19회 시험 처음 출제해서요, 작년까지 9번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거미집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부동성으로 인해서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한다. 거래의 공개성이 아니죠. 비공개성.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거래에 있어서의 비공개성. 비공개성. 은밀성이 자, 공간 배분. 자, 가격이 결정되면은 수요자에게 공간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 요거는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공간 배분은 특성이 아니라 기능. 부동산 시장의 기능. 단기 거래는 작년에 출제했죠. 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 기간에 있어서의 장기성이 나타나지.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우리가 단기 거래, 그 숏 셀링,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니까 구매 자금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황금성 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좀 주의해 두시고. 자,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한다.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에서 유형을 결정하는 요건 기능,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법적 제한이 많죠. 우리는 토지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우선 법적 제한이 많다. 이런 법적 제한이 많다는 것은 결국 뭐죠?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수요와 공급 조절 기능이 우리가 저하가 되면서 뭐가 나온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왜곡,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의 왜곡을 뭐한다? 발생시킨다. 3번 정답 3개가 되겠죠. 예? 국지적 시장, 단기 거래의 곤란성, 법적 제한이 많음 3가지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 자, 부동산 정보와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튼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반드시 뭐가 되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죠.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으로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게 할당 효율적 시장.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에 지금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1번 맞고 2번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어.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 자, 소수의 사람이 토지를 매입을 하여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정보의 가치와, 자, 여러분 요 시장이 불안정, 이 빗금친 부분이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자, 이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은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게 B가 들어서 틀렸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B라는 지문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 자,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고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할당이 뭐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당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1933년에 나왔죠. 크리스탈러,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하여튼 지문의 중심지 관련해서 막 지문이 나오면 아, 크리스탈러 이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29회 30회 시험에 출제 최근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임계치와 범위 하니까 또 안 들어봤다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좀 생각을 좀 하셔야지 이제. 그 지문을 보면서 우리는 배운 건 요거잖아요. 재화의 도달 범위. 아, 그러니까 거기 범위는 나왔잖아요. 여기 레인지 범위는 나왔고 최소 요구치, 요게 임계치잖아요.
그럼 요게 뭐다? 임계치지.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보는데 요게 범위고 요거는 임계치란 얘기지. 자, 그래서 3번에 보세요. 범위란 소비자가 기꺼이 통행하려는 최대한의 그래 최대의 밑줄 이 얘기죠. 여기 중심지예요. 이게 중심지인데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이 존재하는 배우자에 공급을 하는데 이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그러니까 최대한의 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는 뭐 범위, 재화의 도달 범위, 레인지,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해. 최대면 최대. 그리고 거기 임계치는 어떤 정보가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수요의 수준. 중심지에 있는 점포가 도산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심지에 있는 점포가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수요 수준을 나타내는 이 범위가 뭐죠? 최소 요구치 범위인데 이게 바로 임계치. 임계치가 최소 요구치죠. 또 개념, 맞는 질문. 최소한의 고객 수준. 그러면은 5번에 중심지로는 무슨 측면에서? 거시적 측면이다. 넓은 의미. 수요자가 분포되는 측면을 분석하거든요. 수요자가 어디까지 분포되냐, 분포되는 지역을 분석하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한 거. 5번 맞고 2번 정답이죠. 크리스탈레스의 중심지 이론에서의 이상적인 배후지 모양. 하여튼 이상적이 나오면 정육각형. 정육각형. 이 배후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외접형, 배후지 외접형에서 뭐가 나온다? 이렇게 재화가 이렇게 미도달되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배후지가 이렇게 중첩이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경쟁이 발생하는 배후지 중첩이 되면서 이것이 이렇게 무슨 형태로? 정육각, 이상적인 모형인 정육각형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함께 다 공급이 되는데 저녁에 빠짐없이 다 공급돼서 빨간 부분이 없어요. 이 모양, 정육각형이 이상적인 배후지의 모양. 이상적인 배후지 모양은 뭐다? 정육각형. 2번 정답. 배후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는 거죠. 결국은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배후지에서 형성 과정, 중심지에서의 형성 과정, 중심지, 배후지에 있어서 형성 과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답. 자, 12번 문제까지 우선 풀었고요. 잠시 쉬고 13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